한지연은 결혼 후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남편 강민호가 공무원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옆에 앉아 위로했고 다음 시험을 위한 학원비를 벌기 위해 새벽까지 번역 작업을 했다. 민호가 세 번째 시험에서 또 떨어지고 스타트업에 뛰어들겠다고 회사를 그만뒀을 때 지연은 5년간 모아온 적금을 깨 생활비를 댔다. 그녀의 직업은 프리랜서 번역가였지만 실상은 민호의 일정과 감정을 관리하는 그림자 비서에 가까웠다. 민호의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까지 또 3년이 걸렸다. 투자자를 만나는 날이면 지연은 민호의 셔츠를 다리고 넥타이를 골라줬다. 사업 계획서에 오타를 잡아주고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영문 표현을 다듬어줬다. 민호는 고마워하는 대신 점점 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회사가 시리즈어 투자를 받던 날, 민호는 늦은 밤 술에 취해 돌아와 지연에게 말했다. 당신 덕분이야. 하지만 그 말은 감사가 아니라 의무처럼 들렸다. 사업이 안정되자 민호의 세계는 빠르게 확장되었다. 더 넓은 사무실, 더 비싼 차, 더 세련된 사람들. 지연은 그 세계의 바깥에 있었다. 민호는 투자자, 미팅에 지연을 데려가지 않았고 회사 행사에도 혼자 참석했다. 당신은 그런 자리 불편해하잖아라는 말로 그녀를 배제했다. 지연은 불편한 게 아니라 초대받지 못한 것뿐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민호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다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우리 이혼하는 게 어때? 지연은 설거지를 하다 멈췄다. 무슨 소리야? 민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지연 씨랑 있으면 내가 멈춰 있는 기분이야. 나 이제 더 크고 싶거든. 그는 마치 사업 보고를 하듯 담담했다. 지연은 위자료도 명확한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다. 싸우거나 울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짐을 쌌다. 12년간 함께 산 집에서 그녀가 가져간 것은 오래된 노트북 하나와 몇 벌의 옷뿐이었다. 민호는 짐을 싸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12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지방 소도시의 고시원으로 향했다. 월 35만 원짜리 방은 창문도 작았고 벽은 얇았다. 옆방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와 복도의 발자국 소리가 밤마다 그녀를 깨웠다. 하루 종일 노트북 앞에 앉아 번역 일을 했지만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은 100만 원을 겨우 넘었다. 삶은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의 동생, 외삼촌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지연은 외삼촌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 명절에 몇 번 본 것이 전부였다. 그는 평생 무직에 가깝게 살았고 가족들은 그를 실패한 사람으로 여겼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도 거의 없었다. 지연은 의무감에 유품 정리를 자처했다. 외삼촌의 집은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책과 서류 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작은 방 하나가 온통 종이로 가득했다. 낡은 수첩 수십 권, 산업보고서, 복사본들, 손으로 그린 그래프와 표들. 지연은 처음에는 그저 쓰레기로 생각했다. 하지만 한 권의 수첩을 펼쳤을 때 그녀는 멈췄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외삼촌은 각 시기마다 어떤 기업이 무너졌고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 꼼꼼히 기록해 두었다. 화려한 문체도 전문 용어도 없었다. 다만 누가 왜 실패했는지,
어떤 징조가 있었는지에 대한 차분한 관찰이 있었다. 과도한 차입, 내부 통제 부재, 시장 과신. 그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패턴을 연구한 사람이었다. 지연은 밤마다 그 수첩을 읽기 시작했다. 고시원으로 몇 권씩 가져와 형광등 아래서 페이지를 넘겼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도 많았지만 점점 하나의 흐름이 보였다. 외삼촌은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법을 기록해 둔 것이었다. 무너지는 것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언제나 무너지기 전에 드러났다. 어느 날 밤 지연은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외삼촌은 이 지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이미 무너져 본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무너지지 않을 방법을 알아야 한다. 지연은 한지연이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기로 했다. 그 이름에는 12년간의 실패와 무력함이 새겨져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그녀는 윤설인이라는 필명으로 첫 리서치 보고서를 썼다. 주제는 최근 급성장한 스타트업 3곳의 재무 구조 분석이었다. 외삼촌의 수첩에서 배운 방식대로 그녀는 화려한 성장 수치 뒤에 숨은 위험 신호를 찾아냈다. 보고서를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이 사람 누구야? 내부자 아니야? 댓글이 달렸다. 한 달 후 그녀가 지적한 스타트업 중 하나가 자금난으로 직원 절반을 해고했다. 윤설인이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파멸의 예언자라고 불렀다. 처음으로 자문 요청이 들어온 것은 6개월 후였다. 소규모 투자자였다. 제가 투자하려는 회사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지연은 일주일간 그 회사를 분석했고 2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작성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투자 비권장. 그녀는 투자를 말리는 사람이었다.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잃지 않게 막아주는 사람.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자문 요청은 점점 늘어났다. 지연은 고시원을 나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로 시작한 일이 점점 커졌다. 2년 후 그녀는 정식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설인 리서치라는 이름의 독립 리서치 회사였다. 직원은 그녀 혼자였지만 고객 목록은 빠르게 늘어났다. 그녀는 투자자가 아니었다. 대신 실패를 예측하는 사람이었다. 3년째 되던 해 지연의 회사는 강남의 작은 사무실로 확장했다. 이제 그녀는 2명의 리서치 애널리스트를 고용할 수 있었다. 그녀가 분석한 기업 중 70% 이상이 2년 내에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구조는 언제나 먼저 무너졌다. 어느 날 새로운 자문 요청이 들어왔다. 의뢰인은 중견 기업의 재무팀장이었다. 경쟁사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회사요. 첨부된 파일을 열었을 때 지연의 손이 멈췄다. 회사명은 미노테크였다. 대표이사 강민호. 그녀가 버려진 곳에서 그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회사가 그녀의 책상 위에 있었다. 지연은 파일을 천천히 내려받았다. 감정은 없었다. 다만 숫자만 있었다. 강민호는 사업 확장을 위해 외부 분석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 미노테크는 겉으로는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이미 균열로 가득했다. 과도한 인력 채용, 무리한 해외 진출, 그리고 투자자들의 압박.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문제가 보여도 자신의 직감을 믿었고 조언은 듣지 않았다. 재무팀장이 추천한 리서치 회사는 설인 리서치였다. 업계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소문났습니다. 좀 냉정하긴 하지만요. 민호는 대표 이름을 보고도
아무 의심을 하지 않았다. 윤설인. 그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미팅 당일 민호는 10분 늦게 도착했다. 회의실에는 이미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단정한 블레이저, 뒤로 묶은 머리, 그리고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서류들. 민호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윤설인 대표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여자는 일어나 악수를 받았다. 네, 강민호 대표님. 앉으시죠.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낯설었다. 민호는 자리에 앉으며 그녀를 다시 봤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지연은 달라져 있었다. 표정도 자세도 말투도. 지연은 자료를 펼치며 말을 시작했다. 미노테크의 재무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확장 계획은 위험합니다. 그녀는 감정 없이 숫자를 나열했다. 부채 비율, 현금 흐름, 인건비 증가율. 모든 수치가 적신호를 가리키고 있었다. 특히 해외 법인 설립 계획은 재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현금 보유액으로는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민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너무 보수적인 전망 아닌가요? 우리 성장률을 보시면. 지연이 말을 끊었다. 성장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조가 중요하죠. 대표님 회사는 지금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 순간이었다. 민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다. 말투, 시선을 피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침묵의 간격. 그는 알아차렸다. 지연?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윤설인입니다, 대표님.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분석 보고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녀는 일어났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자신이 버렸던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민호는 3일 후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지연 씨, 아니, 윤 대표님,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사무실로 오세요. 이번에는 민호가 먼저 도착했다. 그는 초췌해 보였다. 며칠 사이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듯했다. 지연은 커피를 건네지 않았다. 그저 책상 건너편에 앉아 그를 바라봤다. 말씀하세요.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번 보고서 다시 봤어요. 맞아요, 전부. 우리 회사 정말 위험해요. 투자자들은 결과를 요구하고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빌딩들이 저녁 햇살에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제가 드린 보고서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해외 진출 중단, 인력 구조 조정, 부채 상환 계획 수립. 지금 당장 시작하면 1년 안에 안정화될 수 있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걸 도와주실 수 있나요? 컨설팅이든 뭐든.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구조를 설명할 뿐입니다. 실행은 대표님의 몫이에요. 제가 대신해 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과거 때문에 복수하려는 거예요? 지연은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복수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대표님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민호는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기댔다. 미안해요. 그때 정말 미안해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녀는 이미 그를 용서했다. 아니, 용서조차 필요 없었다. 그는 그저 지나간 사람일 뿐이었다. 돌아가세요, 강 대표님. 회사 살리는 건 대표님 선택입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호도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다. 지연 씨는 행복해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선택으로 살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3개월 후 민호테크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민호는 경영권을 잃었고 회사는 다른 기업에 인수되었다. 지연은 그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특별한 감정은 없었다. 그저 예측 가능한 결과였을 뿐이다. 지연은 다시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도 버려진 사람도 아니었다. 윤설인이자 한지연. 두 이름 모두 그녀였다. 자신의 선택으로 서 있는 사람. 그것이면 충분했다.